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예, 사상 초유죠.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1시간 뒤면 시작됩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서기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요즘 또 뭐 다른 사건들도 맡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요. 예, 그죠? 서지현 검사님의 민사소송 대리하고 있고요. 예. 그것도 마침 형사사건이 내일 선고가 됩니다. 마침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랑 같은 날이네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예전 상사 아닙니까? 직장 상사? 누구? 서지현 검사? 아니요. 저 대법원장이.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장은 저 상사였죠. 예, 그런 직장 점에서. 상사, 예. 직장 상사 인셈이죠. 직장 상사인 셈이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이렇게 딱 들려서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많은 법관들이 상처를 받은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이다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글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좋은 말로 하면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조금 유체이탈 화법인가?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딱 그 생각이 들었는데 유체이탈 화법 전형적인 거죠. 예. 많은 법관들이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본인이 상처를 입혀서 그래서 지금 피의자로 수사받으러 가는 건데 마치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해서 법관들이 상처를 입은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한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제 내일이잖아요. 예.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법부 수장이라고 표현되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네. 사실 전 세계를 찾아봐도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하필이면 요 대법원장 개인의 비리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고 네. 대법원장을 위시한 그 행정처의 주요 간부들 그리고 100여 명의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관여된 그러니까 법원 전체의 사건인 거죠. 이게. 그 점에서는 더더욱 큰 충격인 겁니다. 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영장 담당 판사가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피의자로 인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담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각될 것이고. 예. 하지만 피의자로서 일반적인 피의자가 똑같이 본다고 하면은 냉철하게 심사를 해서 발부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범죄 자체는 굉장히 무겁고 당연히 구속감인데 혐의 사실 자체 혐의 사실 자체는 구속감인데 네. 당사자가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담당 판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만약 후광이 없이 그냥 범죄 혐의 사실로만 놓고 본다면 변호사님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그런데 예측이 힘들긴 합니다. 저는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더 훨씬 높다고 봅니다.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했는데 그것도 결국 그런 걸 노린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네. 내가 전직 대법원장인데 말이야. 나를 감히 검찰이 나를 수사해?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거고. 만약에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어 했다면 모종의 전달하고 싶은
그러니까 의중,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국민들입니까? 아니면 판사들입니까? 아니면 뭐 검사들에게입니까? 아니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뭐 다른 주체입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로지 저는. 법원에 있는 판사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죠. 아, 예, 그렇습니까? 국민이나 뭐 검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이고요. 예. 어차피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판사들이니까 예. 법원에 있는 판사들에게 이 사건은 검찰이 부당하게 예. 법원을 들쑤셔서 망신주기 하는 수사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요. 대법원장까지 나 같은 대법원장까지 이렇게 수사를 받게 하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많은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네. 특별히 문제 없이 일을 했는데 부당하게 수사하는 거다. 이런 형태로 판사들에게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로 만든 겁니다. 아,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군요. 네.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이 좀 제가 좀 이게 시사 진행자답지 저는 않았죠? 희망이 그런 표현이 안 먹혔으면 좋겠는데 네. 좀 굉장히 우려되는 것은 네. 지난번 박병대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같은 이유였거든요. 예. 그 당시 영장 기각 사유에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돼 말하는 있습니까? 네, 거기서 말하는 직업이라는 게 결국은 전직 대법관 이거지 않습니까? 그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다가 직업이라는 표현을 썼든 안 썼든 간에 네. 결국 담당 판사들은 법관도 아니고 대자가 붙은 대법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 상징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법관 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 법관 하면은 이렇게 좀 그래도 어깨 힘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자긍심이 일단 있죠. 자긍심, 네. 그렇죠. 그런 자긍심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판사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당한 자긍심은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근데 그것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네.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한 판단 또는 그 지금 사법농단 사태에서 벌어지는 그런 재판 개입에 의한 외부의 입김에 의한 판단이라고 하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긍심을 가지고 내 판결은 옳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강변하는 것은 또 잘못된 거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지금 가고 있는 혐의가 무려 44개입니다. 네. 그렇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전직 판사로서 또 변호사로서 이야기하시기가 좀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마음속으로 들긴 합니다만 어떤 혐의를 제일 위중하게 보십니까? 그냥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많지만 네. 아무래도 그 언론에도 많이 등장했던 강제징용 사건 네.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제일 많이 비중을 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1심, 2심 판결에 대한 재판 개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강제징용 사건은 대법원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심이었던 김용덕 대법관에게 네. 이 사건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버리면 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에 개입을 했고 그러자 김용덕 대법관은 그 재판 연구관들에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1심, 2심 판결도 중요하지만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가장 최종심이니까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데 대법원 판결마저 그렇게 재판 개입으로 인한 부당한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어디다가 믿고 재판을 맡길 것이냐 이런 겁니다. 1심, 2심이 혹시 잘못된 결론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라도 제대로 잡아주면 네. 걸러낼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강제징용 사건이 언론에서 계속 많이 등장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일본과의 관계에서 예.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하는 식민지 지배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지었을 때 비로소 이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와 다른 판단을 내리려고 하면서 5년간 계속 끌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법원이 과연 우리나라 법원이나 일본 법원이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니까요. 그 식민지 지배 합법성까지 올라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사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네. 그렇게만 한다면. 근데 사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헌법을 이렇게 읽어보면 국민들은 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사실 그걸 침해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하지 못하면 네. 그것은 불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네. 국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네. 기본권이 헌법에 있는데 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관의 독립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그런 그렇죠. 것이죠. 두 가지가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당연히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죠. 네. 그래서 언론을 볼 때마다 늘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물론 판사의 정당한 권한 그다음에 권위 존중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정말로. 근데 그것만 강조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아니요, 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거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민변에서 예.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네. 게시판에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6명에 대해서 지금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 있고 네. 지금 또 추가로 2차로 선정해서 10명에 대해서 저희가 1월 30일 날 네.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법농단 사태를 일으킨 법관들의 가장 주요한 헌법 위반의 내용이 뭐냐? 네. 이것을 바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기본권 침해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재판의 독립원칙이라는 것은 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런데 그것도 현재 법원 분위기가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사실 좀 뒤숭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6개월 정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판사들은 굉장히 좀 뒤숭숭하고 예. 계속 연이어서 터져 나오는 이런 의혹들, 그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드러난 걸 보면은 판사들도 사실 충격을 계속 받는 거죠. 설마 하는 일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 네. 우리나라에 3,000명 정도의 판사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거의 뭐 2,900여 명, 2,800여 명 정도 되는 판사들은 일선 법원에서 묵묵히 재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사법농단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은 거의 100명에서 200명 정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법행정 권한을 갖고 있어가지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법원 행정처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그 어떤 약간 배신감도 좀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결국은 법원 전체가 욕먹는 거다 보니까 네. 좀 자괴감도 많이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두 가지 동시에 느껴지는 이렇게 양쪽 다의 감정이 있겠네요. 그죠? 검찰에 대한 불만 같은 것도 아무래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검찰은 사실 정당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판사들은 이 정당한 수사가 정당한 수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사실 검찰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검사가 수사를 못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죠. 그래서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다 보니까 검찰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때는 검찰이 수사를 또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법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검찰이 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점에서 좀
검찰로부터 부당한 수사 좀 망신주기 수사다, 법원 망신주기 이런 생각을 하는 판사들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공수처 문제는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고. 근데 국민의 법감정과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결국 판사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사법시험 합격해서 판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공부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그런 얘기 진짜 학교 다닐 때 너무 듣기 싫었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하세요. 공부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 근데 문희석 판사라고 그 미스 함무라비 드라마 그 작가가 있었던 시나리오가 있었던 그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는 정말 예외적으로 네. 공부 외에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춤도 잘 추고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못하는 게 없는 정말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헌법을 읽으라고 추천해줬던 그렇습니다. 판사입니다. 문희석 판사가. 굉장히 괜찮은 친구고요. 제 대학 동기인데 예. 근데 못하는 게 없어요. 너무 완벽한 인간이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자괴감 여기서 털어놓으시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공부 잘했는데 뭐. 네. 그런데 왜 그런 괴리가 아무래도 현실 감각과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모양이시죠. 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만 하다가 판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돼서 재판을 하면서 비로소 간접 경험을 합니다. 사건 기록을 통해서 세상 물정을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판사들이 그 오로지 법 논리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 국민들의 법감정과 안 맞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 일원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돼서 2026년부터는 네. 10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 판사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과도기로서 5년, 7년 이런 과도기 거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없기 위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는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아마 이 대답으로도 어느 정도 대신해 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네.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저희들이 뭐 들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게 신청곡입니다. 신청곡. 예. 제가 요즘 나는 나비의 윤도현 씨의 이거 예.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YB의. 예. 왜냐하면 제가 7년여 동안 이 제명 탈락 사태에 굉장히 제가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7년간. 말 못할 그런 고민과 힘들었던 것도 있는데 요즘 사법농단 사태 수사를 통해서 막 이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당한 제명 탈락이었고 소송까지 개입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저의 억울함이 조금 많이 풀리는 그런 기분이고 개인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번데기에서 나비로 이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 상황이다. 갑자기 마지막은 지금 개인 치유 순서로 끝잖아요. 예, 굉장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알겠습니다. 이 노래로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치유도 중요하니까요. 예. 네, 변호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